초짜 고딩 저의 완전 쉬운 회계인강 기초 2편으로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 오늘도 한번 가볍게 시작을 해볼게요. 저번에는 회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회계 정보 이용자와 회계 정보의 지적 특성, 그리고 부기와 회계, 회계 종류, 회계 기초로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저번에 내드렸던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다들 가볍게 맞추셨나요? 외부 이해관계자에는 누가 있죠? 주주와 채권자, 정부, 공급자, 네, 공급자,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고객 등이 있죠? 네, 맞습니다. 내부 이해관계자는 우리 기업 식구, 경영자, 종업원이 있죠? 이런 이사결정 유형을 바르게 적으라고 했는데 사실 조금 애매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내서 죄송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채권자는 어떤 고민을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겠죠. 회계 정보를 보고 투자해도 괜찮을까? 라는 고민을 하겠죠. 주주도 똑같아요. 투자해도 괜찮을까? 채권자와 주주를 묶어서 투자자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부는 무슨 고민을 할까요? 정부는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소비자는요? 소비자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 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자산의 뜻과 부채의 뜻과 자본의 뜻은 사실 인터넷만 쳐도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할 거냐면요. 회계 기초 2편으로 또 기초적인 내용을 다룰게요.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기업의 경영성과입니다. 기업의 경영성과로 수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수익이란 기업 실체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합니다. 수익의 예로 가장 흔한 것은 상품을 판매하고 돈을 받거나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서비스 제공이요. 등에 대한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하죠. 네.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종류를 한번 읊어보자면 이거는 제가 자산, 부채, 자본도
아니, 자본도 그렇고 이 수익도 그렇고 나중에 더 깊게 분개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한 번씩 검색을 하거나 책을 보면서 알아다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종료에는 상품 매출 이익이 있어요. 상품 매출 이익은 상품 판매 시에 발생하는 이익이고요. 이자 수익이란 것도 있어요. 이자 수익은 단기 대여금이나 은행 예금에 대해서 받은 이자를 말해요. 수수료 수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은 용역,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는 상품 판매 등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를 말해요. 임대료는 아까 말했듯이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예요. 자비이익은 영업활동 이후에 생긴 적은 금액의 이익. 그러니까 잡이라는 게 잡동사냐 할 때 잡으로 봐도 돼요. 이번에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용이란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해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아까랑 똑같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 증가를 말해요. 예를 들자면 기업이 영업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세금 등을 지출하는 걸 들 수 있겠죠. 이게 왜 계속 나올까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쓴 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본금 감소의 원인이죠. 고급지게 말하면 자본의 차감적 항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해드리자면 이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여기까지는 똑같죠. 하는, 아까 뭐라고 했죠?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 증가를 말해요. 이렇게 포인트를 제가 한번 잡아드렸고요. 비용의 종류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첨부 파일을 올리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1편에서는 올려드렸지만 이번 2편부터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내드리면 저도 공부가 되지만 사실 조금 이걸 제가 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리려면 그거는 좀 너무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사시고 제 영상과 함께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너무 멋있어요. 공부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 자본 부채에서는 재무상태표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라는 친구를 배워볼게요. 비용과 수익이 나오면 손익계산서 나오죠. 손익계산서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일람표예요. 보고서죠, 이것도. 아주 수익과 비용을 아주 예쁘게 표시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뭐라고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일람표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다 그렸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이쁘게 그려봤어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면요, 이 그림은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예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네. 좀 이쁘게 내려드릴게요. 왼쪽 차변에는 비용을,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는 수익을 기입하여 그 차익을 통해 단기순손익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요? 단기순손익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순손익. 이익과 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볼게요. 이 그림부터 봐볼게요. 단기순이익이 있네요. 단기순이익이 나오는 경우는요. 나 장사 잘했다를 보여줄 때 나타내는 친구죠. 이익이잖아요. 여기 앞에 총이 있으면 더 보기 편하겠네요. 총 비용이 50억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총 수익이 예를 들어서 60억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큰가요? 비용이 큰가요? 수익이 크죠? 수익이 크면 나 장사 잘한 거예요. 그러면 단기순이익 얼마가 생기죠? 10억이 생기죠. 맞습니다. 단기순이익 10억이 생겨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총 비용 더하기 단기순이익 더하기는 총 수익이다. 이게 언제라고요? 장사 잘했다. 그때 단기순이익일 때 하는 계산법이에요. 자, 이번에 이쪽을 한번 봐볼게요. 비용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차변에서. 수익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대변에서. 단기순 손실도 대변에서 나타나요. 쉽게 한번 봐볼게요. 총 비용이 70억이에요. 근데 수익이 얼마죠? 얼마면 장사를 못했다니까요? 50억이에요. 비용이 더 크고 수익이 더 작아요. 그렇다면 나는 장사 못했다. 슬프죠? 장사를 못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손실 얼마가 생기죠? 총 비용과 총 수익의 차익인 20억이 생기겠죠? 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딱 아셨죠? 총 비용은 총 수익 더하기 단기순 손실이다. 이게 언제 계산하는 법이라고요? 장사 못했다. 단기순 손실일 때 계산하는 법입니다. 딱 이해되셨죠? 이거에 대한 문제들도 풀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 자료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이런 문제도 푸실 줄 아셔야 하고, 손익계산서를 보시고 단기순 이익인지 단기순 손실이신지도 아셔야 돼요. 이번에는 거래와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거래와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래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거래란 무엇이냐고요? 거래란 제가 한번 뜻을 읽어드릴게요. 거래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비용, 수익,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 커지냐 작아지냐 그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현상을 말해요. 하지만 그 거래가 아닌 것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회계는 무엇인지 말했을 때 예시로 든 게 있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회계에서 용돈기입장 적거나 가계부 작성하는 것도 회계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차이점이 뭐였죠? 회계는 용돈기입장이나 가계부 작성과 다르게 원칙이 있죠.
여기 거래에서도 일상 속의 거래랑 회계에서랑 거래랑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상품의 매출, 급여의 지급, 건물의 매각, 건물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화재의 분실, 도난에 의한 손실도 거래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되기는 하지만 주문이나 저 이거 살게요. 주문이나 계약합시다. 또는 담보, 이걸 거겠습니다. 이런 설정 등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 그리고 비용이나 수익에 증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회계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봐 드릴게요. 네, 제가 그림을 한번 예쁘게 그려봤습니다. 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님, 일반적인 거래가 아님 일반적인 거래,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면 잘 모르겠죠? 제가 예시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회계상의 거래이지만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것은 뭘까요? 한번 봐볼게요. 도난, 분실, 화재, 파손,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을 말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런 것도 있대요. 감가상각비나 대손상각비란 것도 있대요. 아직 저희는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비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감가상각비는 저희가 자산을 하나 샀죠. 예를 들면 자동차, 부릉부릉 자동차를 샀어요. 부릉부릉 자동차를 샀는데 날이 갈수록 처음 가격 그대로가 아니라 값어치가 떨어져요. 왜냐? 처음 그대로 같지 않으니까. 사람처럼 사람도 살다 보면 몸이 아파지고 힘들어지잖아요. 네, 값어치가 떨어진다라고 그걸로 표현하면 좀 안 좋은 예시지만 그것처럼 자동차나 뭐 그런 비품들도 날이 갈수록 처음 같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그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그러니까 바드러움이나 외상매출금이라는 게 있죠. 남한테 빌려준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을 공부하신 분은 딱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려줬는데 친구 놈을 믿지 못하겠다면 대비를 해야겠죠?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럴까봐 미리 돈을 꼬부쳐 놓을 때 생기는 비용을 말해요. 다음에 공부할 때 저 자세히 달아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회계상의 거래지만 일반적인 거래는 뭐가 있을까요? 예시로 제가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회계상의 거래지만 일반적인 거래인 거, 상품의 매입과 매출, 네, 자산의 취득과 매각은 파는 거예요. 자금의 차익과 상한, 차익, 돈을 빌렸다, 상한, 다시 갚았다, 뭐 받았다, 비용의 지출, 수익의 수입, 이런 걸 말해요. 더 말씀해 드리자면 현금, 예금과 인출이 있어요. 어때요? 괜찮으세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거래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상품의 주문, 채용 계약, 각종 계약 체결, 담보 설정이 있어요. 자, 왜 상품 주문은 계약이 되지 않는 걸까요? 제가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저 사장님, 이 볼펜 제가 사고 싶은데 한 500개만 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주문은 했지만 현재 내가 그거에 대한 대금을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물건이 아직 들어온 상태도 아니죠. 그렇다면 자산에 뭐 움직임이 있나요? 없죠. 그 다른 비용과 수익, 부채, 자본에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채용 계약, 내가 당신을 내
직원으로 받아주겠소. 당신을 채용하겠소. 라고 계약을 했는데 왜 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걸까요? 그 이유는 아직 직원한테 급여를 준 것도 아니고 아직 직원이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움직임이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고요. 각종 계약 체결도 똑같아요. 아직 움직임이 없잖아요. 비용, 수익, 자산, 부채, 자본이에요. 담보 설정도 똑같습니다. 아직 자산이 나간 것도 아니고 부채가 생긴 것도 아니고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자본에도 당연히 증가 변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거래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회계상의 거래는 이거에 대한 증감 변화가 꼭 있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고 또 이거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서 회계상의 거래가 된다 해도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거랑 일반적인 거래인 걸로 나뉘어진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부분은요,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이걸로 보면 됩니다. 이 부분으로요. 여기 부분은요, 비용, 수익,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포인트가 뭐죠? 천재지변. 천재지변은 번개가 갑자기 우르릉 캉캉 쳐가지고 건물이 망가진다던가, 뭐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우리 회사 비품이 다 날아가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요. 이번에는 제가 또 재밌는 부분을 말씀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회계상, 자, 이거 다 삭제해버리고, 이번에는 거래의 판류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거래의 무슨 요소? 판류수. 거래의 판류수란 무엇이냐면요. 거래의 판류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이라는 8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거래는 비용, 수익,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8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걸 거래의 판류수라고 해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의 증가, 감소, 자본의 증가,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총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의 판류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림으로 또 예쁘게 표현해 드려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거래의 판류수 그림으로 예쁘게 표현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자,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 또 표시해 볼게요. 중요한 것들은 계속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 판류수가 결합되는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요. 거래의 결합 관계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래의 결합 관계. 네. 모든 거래는 반드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결합을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변 요소끼리는 절대 결합할 수 없어요. 같은 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절대 같은 변 요소끼리는 결합할 수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대변의 요소,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같은 변 요소끼리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견우와 직녀 같은 사이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의 거래에서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부채 감소가 결합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하나의 거래에서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부채 감소 될 수 없다. 여기 부채 감소 어딨죠? 없죠. 부채 증가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에 또 빨간색 테두리를 땅하고 넣어드려 드리겠습니다. 두께도 두껍게. 꼭 머릿속에 익혀주세요. 차변에 뭐다? 대변에 뭐다? 이것만 해도 좀 회계는 거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외워주세요. 이번엔 거래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의 이중성은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이게 뭐라고 했죠?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거였죠. 한번 제가 정의를 한번 읊어드릴게요. 회계상의 거래에서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동시에 결합하여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일치해야 하는데 이를 거래 이중성이라고 해요. 모든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대변으로 구분하여 정의해야 하는데 이를 분계라고 하고요. 뭐라고요? 또 중요한 거 나왔죠? 저희는 분계를 잘해야 돼요. 분계란 무엇인가? 모든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자, 한번 제가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에다가 분계를 한번 쳐보는 거죠. 한번 이렇게 쳐가지고 즉석에서 분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 없을까요? 한번 가볼게요. 어디 보자. 뭐 없을까? 어머, 여기 있네요. 뭐 해볼게요. 강주 상사에서 업무용 차량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2천만원에 구입하고 9월 1일 계약금으로 지급한 100원, 1000원, 만원, 50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전 발행 약속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처음 하는데 좀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네. 한번 가볼까요? 차분하게 한번 가볼까요? 자, 언제죠? 9월 9일. 글씨키기는 안 키워지네. 어디서 차를 구입했다고요? 강주 상사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차가 아니라 컴퓨터네요. 컴퓨터를 구입했으니까 자산의 증가이지요. 컴퓨터란 자산이 생겼잖아요. 업무용이니까 비품이라고 표현해줘야 돼요. 자, 9월 1일날 근데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 있었네요. 오늘은 9월 9일날 컴퓨터를 사왔는데 9월 1일날 계약을 했었네요. 계약금은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모르셔도 돼요. 지금부터 알아갈 거니까. 계약금은 선급금. 여기서 잠깐 설명하자면 앞으로 나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거지만 지금 필요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계약금에는 선급금과 선수금이 있어요. 여기 선급금에서 급은 지급하다의 금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맺고 내가 지급한 계약금이에요. 자, 먼저 지급한 계약금. 그럼 선수금은 뭘까요? 먼저 선 회수, 얻을 수죠. 그러니까 먼저
회수한 계약금.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사람은 멀리 봐야 하잖아요. 먼저 지급했다 해가지고 이게 자산의 감소도 아니고 비용도 아니에요. 왜냐? 말 그대로 계약금이기 때문에 미리 준 거잖아요. 미리 준 거니까 어차피 다음에 차가 오면 그거는 차감하고 그 대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친구는 뭐죠? 지금 당장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이 계약금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이 컴퓨터에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자산의 성격, 부채의 성격, 누가 이런 성격 가지고 있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계약금을 지급하면 뭐라고 했죠? 맞아요. 선급급이죠. 자, 이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9월 1일 날에는 분명히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변에 있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뭘로 지급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현금이라고 치자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부릉부릉 아니죠. 컴퓨터가 우리 기업에 왔기 때문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차변에 있던 선급금은 대변으로 옵니다. 아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차감한 금액은 당정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 했죠. 어음을 지급하면 지급어음이에요. 어디다 지급했죠? 강주 상사. 선급금 어디다가 지급했죠? 강주 상사. 다 줘지네. 괜찮아요. 다시 입력하면 돼요. 선급금 얼마였죠? 됐네요. 자,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일까요? 한번 다 알지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두드려 보셨나요? 어때요? 참 쉽죠? 됐습니다. 분계 끝! 한 번 더 쉬운 문제로 분계를 해볼게요. 오늘 며칠이죠? 7월 27일. 이거는 한번 이해해보세요. 이 분계는 이해해보지 않으셔도 천천히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 7월 27일 분계는 한번 이해해보세요. 수영상사에서 상품을 현금으로 판매하다 라고 하네요. 자, 한번 다시 PPT로 가볼게요. 자, 가보자. 여기서 상품은 우리가 고객한테 팔 물건이잖아요. 상품은 뭐냐면요. 자, 자산이죠. 그리고 현금으로 판매했죠. 이것도 뭐죠? 현금으로 판매해서 현금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자산. 됐죠? 그렇다면 자, 상품을 보세요. 상품을 5,000원에 팔았으니까 상품이 우리 기업에 이제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없으니까 뭐죠? 자산의 뭐죠? 감소. 자, 됐죠? 쉽죠? 자, 근데
이 상품이라는 자산이 우리 기업에서 나가서 자산의 감소가 됐는데 그 대가를 현금으로 판매를 해서 현금을 받았으니까 뭐죠? 자산의 증가. 오, 됐죠, 됐죠. 그럼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와 자산의 증가가 있네요. 자산의 감소는 어디로 가죠? 대변으로. 자산의 증가는 어디로 가죠? 차변으로. 그대로 분개해주면 됩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뭐가 자산의 증가였죠? 이 현금이 자산의 증가였죠. 주황색. 그렇다면 주황색은 어디로 가져야 한다? 현금 얼마? 5,000원. 상품 파란색 어디로? 대변으로 5,000원. 오, 딱 됐죠? 한 번 더 이해를 해보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더 잘 이해되시도록 제가 이렇게 색깔을 이쁘게 입혀드릴게요. 어때요? 쉬워요? 딱 됐죠? 자, 보세요. 보시고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위 거래에서 상품을 판매하면 상품 자산이 감소하고 반대로 현금은 자산은 증가하므로 차변에 자산의 증가, 현금을 대변에 상품 자산의 감소라고 적고 같은 금액을 적으면 되는 거죠. 이것도 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시된 거래를 확인하고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구분해서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만 더 할게요. 자,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아, 왜 계속 뭐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자, 거래 종류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은 끝내겠습니다. 거래는 회계의 기본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또는 발생에 따라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분류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차근차근 또 한번 해볼게요. 자,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나눌 수 있다 했죠. 여기서 교환거래는 뭐냐면요.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감하고 수익과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거래를 교환거래라고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손익거래는 거래 총액을 계산했을 때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를 말해요. 혼합거래는 하나의 거래에서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해요. 한 번 더 자세히 가볼게요. 자, 교환거래 해볼게요. 자, 교환거래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감하고 수익과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거래라고 했죠.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품 1, 핫둘, 셋을 외상으로 구입하다라고 딱 이야기가 됐네요. 그래서 상품은 뭐라 했죠? 상품은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외상은 뭘까요? 외상은 부채죠. 외상매금 뭐라고요? 부채죠.
저번에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차변 요소에는 뭐가 올까요? 맞아요. 자산의 증가인 상품이 오겠죠. 그렇다면 대변 요소에는 뭐가 올까요? 맞아요. 부채 증가인 외상매금이 오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딱 됐다면 분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산의 증가는 어디로 온다? 차반으로 온다. 상품 부채 증가는 어디로 온다? 대변으로 온다. 여기서 거래처 이름 적어주면 참 좋겠죠. 어떻게 적어주면 예를 들어 수형상사에서 라고 하면 외상매금. 자, 어디? 수형상사. 짠.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더 공부하시면 이해가 딱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이번에는 손익거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손익거래는 아까 읽어드렸지만 거래 총액을 계산했을 때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를 말해요. 손익이 수익과 비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손실과 이익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형상사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게 얘거든요. 한번 스스로 이렇게 멈췄다가 분개해보는 것도 참 좋은 공부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뭘까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은 뭐죠? 비용이죠.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은 뭐죠? 맞아요. 자산이죠. 현금은 자산이죠. 그렇다면 차변 요소에 뭐가 올까요? 차변 요소에는 비용의 발생, 즉 뭐가 올까요? 이자 비용이 오겠죠? 자, 그렇다면 대변 요소에는 뭐가 올까요? 대변 요소에는 자산의 감소인 현금이 오겠죠. 그러면 저희는 뭘 할 수 있죠? 분개를 할 수 있죠.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 분개가 참 쉬워지죠. 분개 한번 해볼게요. 비용의 발생이 차변에 오니까 이자 비용, 현금, 자산의 감소율과 대변에 오니까요. 쉽죠? 딱 됐죠? 딱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혼합거래 해보겠습니다. 혼합거래는 뭐였죠?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하나의 거래에서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를 말해요. 자, 교환거래랑 손익거래랑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용상점에 단기대여금 100, 1000, 만, 10만원과 이자 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자, 알 수 있어요. 단기대여금이 뭐죠? 단기대여금 뭐죠? 맞아요. 자산이죠. 이자를 받았으니까 뭐죠? 이자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죠? 현금도 받았으니까 현금 뭐였죠? 자산이 될 수 있겠죠? 한번 차변 요소랑 대변 요소 한번 볼게요. 자산의 증가는 어디로 온다고요? 자산이 증가했죠. 현금을 받았으니까 어디로 온다고요? 차변에 오죠. 자, 자산의 증가, 현금, 대변 요소. 자산의 감소 어디로 온다고요? 원래 단기 대여금이 자산이었어요. 자산이었는데 단기 대여금을 이제 받으니까 그 자산이라는 항목이 지워지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자산의 감소, 단기 대여금 대변으로 옵니다. 그러고 또 이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은 어디로 온다고요? 이자 수익 대변으로 옵니다. 딱 됐죠? 왜 단기 대여금이 자산의 감소일까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연필로 이렇게 쓰면서 해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구별해 봤으니까 분개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자,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가 오니까 현금이 오겠죠. 현금 얼마요? 단기 대여금 10만원, 이자 수익 만원이니까 110, 하나, 둘, 셋이 오겠죠. 그러다면 대변에 뭐가 온다고요? 자산의 감소인 단기 대여금이 오겠죠? 단기 대여금에 딱 거래처 써주면 너무 예쁘죠? 자, 단기 대여금 얼마? 맞나요?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맞죠? 자, 이번엔 또 뭐가 올까요? 대변에 수익의 발생, 이자 수익이 온다. 이자 수익 얼마죠? 맞아요. 자, 짠짠짠. 끝! 이렇게 교환거래, 선입거래, 혼합거래 구분하고 또 제일 중요한 이 분개, 차변 요소, 대변 요소 구별, 거래 구별, 이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에 알면 되거든요. 오늘은 저번 시간보다 좀 더 진도를 조금씩 나갔는데 제가 말이 조금 빨랐을 수도 있지만 메모를 그만큼 열심히 하시고 다시 재독하시면서 책과 함께 공부 열심히 하신다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회계 기초는 이제 3편까지만 단독으로 올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수준 업그레이드해서 만나뵙겠습니다. 여름 잘 보내시고 삼계탕도 드시고 이번 주말도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